벤투호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뛰는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경찰 추산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이는 등 전국 12곳에서 열띤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인파 관리에 나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였고 마약 수사 전담 부서로 한정하기로 어렵게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등을 청담동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고 한동훈 장관은 사과는 필요 없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EU가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7도, 대전과 대구는 3도로 큰 추위 없이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중서부와 전북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뛴 벤투호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비겼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기를 해내며 대등하게 맞서 싸웠다는 승점이라서 더욱 값진 승점입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4-2-3-1 전형으로 우루과이와 맞선 벤투호. 윙포워드로 나선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 부지런히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전반 34분 김문환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의 슈팅이 크로스바 위로 벗어난 것이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코너킥 기회에서 고딘의 헤딩이 골대를 맞추며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 대표팀은 이강인과 조규성을 투입하며 반전을 모색했고 조규성의 터닝슛은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이강인은 좋은 패스와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루과이는 후반 종료 직전 골대를 맞힌 발베르데의 중거리 슛이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두 팀은 모두 유효 슈팅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득점 없이 비기며 승점 1점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의 경기를 하며 승점 1점을 따낸 벤투호는 오는 월요일 밤 10시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광장으로 경기장으로 나선 시민들은 팽팽한 승부를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는데요. 남은 두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기대하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응원 현장의 열기를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넓은 광장에 붉은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오랜만에 이제 거리 응원이 다시 생겨났고 정말 참가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 생각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 2대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2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은 태극전사들의 발짓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골 기회를 아쉽게 놓칠 때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줍니다. 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뿔머리띠가 늦은 밤 경기장 곳곳을 수놓았습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득점을 조심스레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들 모인다고 해서 사우디랑 일본도 이긴 것처럼 저희도 한 3대1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이재성 선수가 제일 골을 먼저 넣을 것 같아요. 이곳 월드컵 경기장엔 시민 5천여 명이 찾은 걸로 추산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첫 승리를 염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팽팽한 영의 균형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대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빗나갈 때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피파 랭킹이 저희보다 많이 높으니까 그래도 그거 못지않게 막비 있게 잘했다 생각합니다. 저희보다는 선수들이 더 아쉬울 테니 저희는 계속 이렇게 응원해야죠. 근데 우루과이 상대로 선전해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6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에도 시민들과 붉은 악마는 또다시 광장으로 경기장으로 향해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번 경기에 대한 평가와 분석, 또 남은 경기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길 축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 대한 총평부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죠? 어제 제가 YTN 뉴스 저녁이었죠. 출연해서 무승부 할 거다. 그리고 우루과이가 침몰할 거다. 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제 예상이 좀 빗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승부할 거라는 거. 어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 내용은요. 지금 우루과이가 피파 14위가 아니고 우리가 피파 랭킹 14위였던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장악을 했고 우리 선수들이 경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를 어떻게 보내는가 했는데 전반 내내 좋은 경기 내용으로 지배하고 우리가 했던 준비를 잘 수행을 했던 것 그런 어떤 경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루과이가 침몰해야 된다는 것은 예견했던 것처럼 지금 전방 공격수들이나 후방 수비 라인이 너무 노쇠화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남미 지역 예선에서 3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부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회 조별에 예선전에서 우루과이가 침몰할 거다. 근데 우루과이도 사실 우리에게 비긴 것만 해도 다행인 어제 경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선수들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나 어쨌든 무승부의 결과는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이제 완전히 장악한 경기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물론 뭐 승점도 승점이었지만 역시 이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는 점이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력은 어떻게 또 평가해 그래서 주시나요? 전반전 우리 팬들 보셔서 지금 이 YTN 뉴스 보신다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잘했다. 네. 생각보다 전반전에. 근데요, 우리 선수들은 대단히 준비가 잘 돼 있었던 모습이었던 반면에 우루과이 선수들은 경기 시작부터 꽁무니를 뺐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체력적인 상황이 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가 반증되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내용적으로 본다면 전반전서부터 장악하고 또 득점하지 못한 장면을 빼놓고는 네. 너무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출장으로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우려 섞인 좀 시선이 있었어요. 뭐 네. 부상 때문에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좀 씻어냈다고 보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걸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얻은 게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장함으로써 지금 우루과이의 우측 측면 수비인 카세레스 선수는 아주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화면에 자꾸 노출되었고 또 경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후방 수비 라인에서 공격 가담이 일단 저지가 됐고요. 또 손흥민 선수 부담 때문이겠죠. 저도 아주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혹시 부상에 또 노출되면 어떨까. 근데 저는 모든 경기를 소화해내면서 부상 당하지 않고 다음 가나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마무리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판단이었을 거예요. 벤투 감독 판단보다는 감독 입장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교체 타이밍으로 넣었을 걸로 보여졌어요. 네. 근데 과감하게 손흥민 선수가 전반부터 들어가겠다. 그래서 선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 그게 아마 적중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전체적인 경기에 우리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또 본인이 다음 가나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 경합 뭐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좋은 수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좀 보여줬다는 것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사실 우리 수비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실점 경기를 치러냈는데 우루과이에도 이제 그 공격진들 중에서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를 좀 잘 이렇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아, 근데요. 우리 김민재 선수나 김영권 선수도 잘해줬고 김진수 선수, 김문환 선수 너무 다 잘해줬습니다. 네. 근데 특히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컸죠. 왜냐하면 이제 수아레즈 선수나 누네스 선수가 특히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 골문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 벽을 못 넘었어요. 네. 이제 수아레즈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한 대로 일단 좀 노쇠한 공격수가 돼버렸고 네. 누네스 선수는 최근에 지금 이제 이 EPL에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를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간혹 한두 번 정도의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골문을 열 정도의 날카로움은 떨어졌고 거기에 우리 수비 선수들이 대처를 너무나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원 싸움에서도 지금 압박으로 우리가 중원 그 주도권을 차지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좀 투지가 돋보였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발베르데 선수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근데 지금 이제 황희찬 선수 대신 나상호 선수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이재성 선수의 선발 출장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베르데 선수 하면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대표팀 내에서도 저 선수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왜냐하면 그 선수가 최근에 폼이 너무나 좋거든요. 또 날카롭고. 근데 어제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 때려서 포스트 하나 맞은 거 외에는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재성 선수가 아주 치밀하게 추격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 경기 있기 전에도 이번 우루과이전 승부는 우리가 미드필드 쪽에서의 밀집도를 얼마만큼 높여서 이 미드필드에서 뿌려나오는 패스를 방어하느냐인데 아주 너무나 이 미드필드 중원 싸움에서 잘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반 43분에 우루과이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음 경기를 준비할 땐 이런 점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루과이도 어제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졸전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래도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지된 장면에서 상당히 위협을 줬어요. 어제 이 고딘 선수의 그 헤더가 포스트 맞지 않고 만약에 그게 득점으로 연결됐다면 또 우리가 페이스를 입을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포스트가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수비 라인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트피스를 상대로 통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았다는 거. 이것은 다음 가나전에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비 위치 선정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딘 선수가 워낙 타점이 높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나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살리수랄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지된 장면에서 상대에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교한 강경 유지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 어제처럼 이제 황의조 선수를 원톱으로 하는 그러니까 4-2-3-1이었죠. 4-2-3-1 포메이션은 그 보시기에 좀 어땠습니까? 적절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4-1-4-1로도 볼 수 있고 4-2-3-1도 볼 수 있고 경기 중에 조금 변화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대표팀이 그동안 잘 해왔던 포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그동안 이제 4년 정도의 약속된 그런 움직임들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겹치지 않고 동선들이요 상당히 자기 위치를 잘 지켜줬고 또 공간 배분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황의조 선수인데 황의조 선수가 그것 저금 화면에 잠깐 이제 정지된 화면에 나갑니다만 저 장면에서 넣었으면 경기 끝나는 거였거든요. 저게 매우 초반이었죠. 저게? 그렇죠. 예. 그래서 완벽하게 중앙에 볼이 들어왔는데 고딘이나 히메네즈 선수가 황의조 선수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거를 황의조 선수가 저런 볼 처리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네. 그걸 높게 차고 말았거든요. 어제 보시면서 좀 아쉬웠던. 그러니까 고딘 선수가 헤더해서 포스트 맞고 요 장면, 황의조 선수가 못 넣은 장면, 요 장면이 너무나 전반전에 좀 아쉬웠는데 이제 황의조 선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금 폼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 선발 출장에서 이 우루과이전을 치르면서 아마 가나전 때는 조금 더 폼이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여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강인 선수는 이제 극적으로 벤투호에 승선을 했는데 이제 후반에 투입됐습니다. 네. 정확 패스를 하면서 이제 존재감을 선보였거든요. 네. 벤투 감독도 좀 호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교체에 들어오니까 이 경기장의 팬들의 이강인을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 컸다고 그래요. 네. 또 저도 듣기에는 이강인 선수를 연호하는 이 응원 소리가 너무나 컸는데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를 이제 선발을 했는데 과연 투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투입할 거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현재 중동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 대회는요. 유럽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한참 몸이 거칠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폼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선발 출장이 안 되면 저는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역시 이 천재성을 보여줬고 또 네. 이 우루과이 선수들은 이강인 선수를 다 알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유럽 리그에서 지금 이 라리가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후반에 투입되어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는 분명 가나전에서 창의적인 축구를 우리 이 대표팀에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봐야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앞으로 있을 가나전에서 혹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벤투 감독하고 저하고 좀 얘기는 조금 잘 안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황의조 선수도 폼이 조금 올라왔고 이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선발 출장보다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장이 안 된다면은 이강인 선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첫 경기 우루과이전 이 손흥민 선수가 큰 문제 없이 이 시간을 소화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 경기도 분명 선발로 나올 걸로 보여지면 이강인 선수를 아마 후반전쯤에 쪼커로 활용해서 이 가나의 문을 좀 두들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두 선수가 대체 카드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뭐 왼발을 쓴다 빼고 혹시 다른 뭐 공통점이 또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 능력치를 본다면 충분히 우리 대표팀의 선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동안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써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축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팀에 대한 조직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강인 선수와 주변 동료 선수들과 호흡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벤투 감독은 조심스럽게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28일 가나전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는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나상호 선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네. 뭐 황희찬 선수는 다음 경기나 이럴 때 복귀 가능할까요? 황희찬 선수가 좀 위험한데요. 네. 나상호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네. 예, 상대 뒷 공간을 아주 괴롭히면서 이 수비들에 대한 체력 부담도 많이 줬고 또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어냈고 이제 그게 경기 초반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빠져서 너무나 걱정을 했는데 나상호 선수가 너무나 잘해줬고요. 또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별 예선 경기는 3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 황희찬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에서 제가 듣기로는 회복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분명히 가나전에 출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옵션 자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상호 선수가 첫 1차전에 우루과이전에 황희찬 선수 공백을 너무나 잘 메꿔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가나전에 복귀하게 되면 훨씬 더 나눠서 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공격의 에너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가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와 비기고 네. 가나를 이기고 네. 그다음에 포르투갈전으로 이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가나가 포르투갈전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선전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월드컵 시작되기 전에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우루과이전 비기고 가나 이기고 포르투갈이 2승으로 와서 우리를 만나서 비기고 그래서 네. 우리가 1승 2무로 간다 이런 예상을 내놨었는데요. 이제 일단 1차전은 무승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가나전도 제가 봤던 포르투갈에게 3골 차 이상으로 패배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 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2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골을
실점한 거는 맞는데 2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개인의 능력치들이 좋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3골을 내준 것을 보면 가나는 분명한 것은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들을 영입해 왔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르투갈전에 수비 약점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걸 네. 공략하고 개개인의 능력이 좋은 가나 선수들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나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윌리엄스 선수랄지 후방에 있는 수비 살리수랄지 또 특히 이제 이 가나에는 이 아예우 형제 선수들이 있는데 네. 네. 그 선수들이 이 팀의 주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방어책을 준비만 한다면 제가 예상한 대로 한 2대0 정도 가나를 이기고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가나에서 이제 수비 약점이 좀 보이는 걸 파고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럼 수월하게 경기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토도 감독도 그랬어요. 본인들의 수비 조직력에 대한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백5를 썼어요. 그러니까 3백인데 거의 5-4-1의 형태로 수비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전반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반전 실점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페널티킥에서 호날두 선수가 실점한 이후에 급격히 수비 라인이 흔들렸어요. 근데 네.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약점을 크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1에 대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는데 네. 이 조직 플레이를 통해서 가나 수비 뒤쪽으로 자꾸 파고드는 거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매우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가나와의 2차전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골을 넣어야 됩니다. 네. 네. 분명히 우리가 16강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1승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이 가나전을 타켓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어제 이제 위기에도 노출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면 안정적인 수비 형태를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후방 이 수비들을 어쨌든 뒤쪽을 공략하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나전은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다음 황의조 선수도 더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 이제 황희찬 선수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역시 뒤쪽에 약점이 있는 가나의 공간들을 상당히 많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나의 수비를 좀 파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길 축구 평론가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물류 상황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국가 물류를 볼모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공공운수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회의에서 5개월 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는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절 연 0.5% 수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인상된 뒤 올해 두 차례 빅스텝을 거쳐 빠르게 올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3.25%까지 올랐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부분이 최종금리 수준은 3.5%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3.5%가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도 2명이었습니다. 3.25%도 괜찮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외환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금리를 저희 고려했다면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최종금리까지 도달한 뒤에도 금리가 언제 다시 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지금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종금리에 도달하는 시점 자체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짧으면 내년 초, 길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감안한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이지만 대출자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수신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 대출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것은 예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이 대출금리 상승세 둔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자금 쏠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신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여야가 막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45일 동안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태원 참사 원인과 배경을 두고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힘겹게 첫 발을 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어제부터 시작해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였고 마약 수사 전담부서로 한정하기로 어렵게 뜻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지만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관계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고 참사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계당국의 마약 단속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참사 배경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인데 실제 여당 내 친윤계 의원들은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니까 반대지. 용산 의중도 반응도 있는 건가요? 국정조사가 정쟁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데 활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간 끌기, 증인 엄호와 책임 은폐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 공방만 가득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뛰어넘어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첼리스트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술자리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당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서울 청담동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사과는 필요 없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기간이 끝나서 풀려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하루 만인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받고자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인데 앞서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에 이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월북 조작과 기록 삭제 등 의혹 전반에 정점에 있는 만큼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서 전 실장 등을 고발한 지 5달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재작년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안보실 주최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을 삭제하도록 정부기관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안 유지가 강조된 당시 회의 이후 국방부가 군사정보체계에서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월북 결론을 내린 경위와 또 기밀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영장에 서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서 전 장관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되긴 했지만 당장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 소환 조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또 다른 주요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EU가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최근 위성에서 촬영한 우크라이나의 밤 사진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선명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암흑천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력 없이 올겨울을 견디도록 하는 야만적인 테러이자 전쟁 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제재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orking hard to hit Russia where it hurts, to blunt even further its capacity to wage war on Ukraine. And I can announce today that we are working full speed on a ninth sanctions package. 또 8차 제재안에 포함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아직 내부 이견이 있지만 가격 상한제 승인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Мы исходим пока из установки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з его позиции о том, что мы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ефть и газ тем государствам, которые ведут и присоединятся к потолку. 또 우크라이나군의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표적만 공격했을 뿐 민간인이나 관련 시설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한다면 국민들의 고통을 끝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혀 이번 공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에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세계 최대 핵추진 잠수함이 일본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은밀한 기동이 생명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알린 건 이례적인데 북한의 7차 핵실험 의지를 꺾으려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거대한 고래를 닮은 검은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70.6m, 만재 배수량은 우리 해군의 독도함과 같은 19,00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입니다.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석 달간 작전을 전개할 수 있고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150발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중 침투 등 특수부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시간함이 지난 10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7함대 작전구역 배치의 일환이라며 지역 내 수중전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밀성을 요구하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인 오는 29일을 앞두고 7차 핵실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걸 노출하면서 북한의 핵무력 도발을 강력히 저지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9일을 앞두고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엄포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막말을 쏟아내며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막바지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2도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무려 7도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서부와 전북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초미세먼지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와 전북 지방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2도, 대전 2.5도, 부산은 9.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더 강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의 첫 경기가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 추산 2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찰과 지자체 등이 인파 관리에 나서면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붉은 악마의 상징인 머리띠 불빛이 어두운 광장을 가득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이태원 참사로 무산될 뻔한 거리 응원이 조건부로 허가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엔 경찰 추산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습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많은 인파가 모인 만큼 경찰은 기동대 경력 등 600여 명을 배치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곳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광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인파가 분산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도 가까운 버스 정류소를 임시 폐쇄하는 등 사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줄이 엉키거나 하는 거 없이 좀 잘 원활하게 관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출입 통제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시민 5천여 명이 모이는 등 거리 응원은 전국 12개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은 다음 예선전이 열리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에도 거리 응원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인파 통제에 집중하고 뒤풀이가 벌어지는 유흥가 등의 기동대를 배치해 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인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때 국정조사 특위 개최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는 대신 마약 수사 관련 부서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이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밤 11시까지라고 언급하면서 용산 소방서 지휘팀장이 구호 조치에 미흡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 측은 현장에 도착했을 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을 때라며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특수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며 뒤늦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입건한 이유를 설명하며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애초 소방에서 밝힌 첫 신고가 들어오고 약 45분 뒤인 밤 11시까지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방 무전 녹취를 살펴봤습니다. 현장 지휘팀장은 밤 10시 48분쯤 쓰러진 행인 약 70명 가운데 3분의 2는 안전하게 이동했고 육안으로 볼 때 20-30명 정도만 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 11시쯤엔 빠른 속도로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거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뒤엉켜 있었고 시민들까지 심폐소생술에 동참할 정도로 참사가 한참 진행되던 때입니다. 특수부는 이를 근거로 지휘팀장이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YTN과 통화에서 골든타임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휘팀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이미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에서 5분을 지난 시점인데 이 시간 안에 다수의 인명을 구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또 상황이 거의 종료됐다는 말은 골목길 전면부만 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방노조 측도 무리한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적 수사다. 이미 답을 결정해놓고 갖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수부는 뒤늦게 골든타임이라는 말에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라며 스스로 세운 논리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참사 당일 밤 11시 때 현장 지휘팀장의 안일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골든타임이란 용어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함께 소방 또한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수본이 앞으로 지휘팀장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뭐 빅스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예요. 네. 이전 빅스텝 단행할 때는 2명이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2명이 소수 의견을 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너무 과속하지 맙시다라는 시그널이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해서 연 3.25%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록을 내고 있어요. 지난 4월부터 6회 연속, 6연속 금리를 올렸다. 이것도 하는 문 열고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25% 이거 기록을 또 따져보면 2010년 7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석 달 만에 또 반등을 했어요. 네. 5.7%로 여기에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달째 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날 FMC 우사락이 공개가 됐어요. 11월 이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공개록을 보니 거기에서도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환율이 안정되고 있죠. 그리고 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만에 하나 2연속 빅스텝을 가게 되면 자금시장뿐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라봐야 될 건 미국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상단이 0.75%포인트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은 올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네. 다 대부분 10중 8구 미국 역시 이번에는 빅스텝으로 경기의 어떤 경계를 감안하게 되면 금리 인상폭은 조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0.75인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연말에 가면 0.5를 더 더하면 1.25%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뭐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거 좀 시기상조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 긴축은 계속 이어가되 뭐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뭐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시그널을 주기도 쉽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리나 이제 시기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창용 총재가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금통위원들 간의 의견이 조금 나누곤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1월과 마찬가지로 연 3.5%가 3명으로 이제 좀 대다수다. 그리고 2명이 3.75%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또 1명은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는 그동안은 해외 요인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봤지만 국내 요인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줬는데 이건 최근에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국생명발 이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 문제가 굉장히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정말 막바지에 달았으니 금리랑 시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이 나오니 금리나 시기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해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관리 목표치가 2%예요. 네. 2%대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에 네. 금리나 시기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물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물가 내년 전반적으로 3.6%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에는 4.1%, 하반기에는 3.1이에요. 2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스탠스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실제 5%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 당국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5%대 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창용 총재가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 그다음 또 하나는 성장 지표예요. 성장 흐름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기준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가 기준금리가 1% 넘게 벌어지게 될 경우에 급속한 자본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는 과거와는 달리 외환 보유가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차이나런. 중국의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조차도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이창용 총재가 어제는 1.5%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개연성은 이제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달러 방파제,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 중국이 흔들려서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공고해야 됐는데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해외여행까지 지금 자유화되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보복 심리 때문에 서비스 수지 악화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 달러 방파제를 어떻게 좀 굳건히 하느냐.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미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빨리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이제 후속으로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했는데 이건 또 크게 낮췄습니다. 기존에 2.1%였는데 1.7%까지 하향 조정했는데 그만큼 내년 경기는 이 정도로 좋지 않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 전망한 곳들 가운데 지금 한은이 전망한 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네. OECD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네. 기존에 2.1에서 1.7%,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가 예상이 되는 데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민간 소비 회복세도 약해질 것이다라는 이유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잠재 성장률, 물가를 제외한 우리가 모든 생산 여건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2%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서 1%대 머문 건
역대 5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급속도로 이제 경제 체력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 건국 초반이었던 1956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대,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로나 당시 이렇게 5손가락 안에 꼽는데, 근데 내년에 무슨 뭐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한은이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아시아개발은행, ABD, 국제통화기금 2%보다도 낮고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1.9 얘기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낮습니다. OECD가 지금 우리나라 2.2에서 1.8%로 낮췄는데 이보다도 낮아서,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건 한국은행이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예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을 텐데 아마 2%를 밑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서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뭐냐? 한국은행도 이제는 그동안은 물가만 보고 앞을 달려왔다면 이제는 경기를 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낮다. 이건 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엔 저희가 좀 반등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어제 한은이 내년 이제 경제 전망하면서 1.7%를 낮추면서 상저 하고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출도 안 좋고 뭐 내수도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제로예요. 0.3. 유럽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미 침체 진입했다라는 얘기고요. 일본은 1.3%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내년 성장률 1.7%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보면 상반기는 굉장히 낮아요. 1.2%로 더 낮겠지만 하반기 2.1%로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또 물가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내가 이제 수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러 국가는 싸우고 있으면 아무리 하더라도 견딜 만한 이제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년 상반기 수출은 올 상반기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3.7% 줄어들고요. 하반기에 4.9%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 한 0.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봐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변수들,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바뀔 변수를 꼽으라 그러면 성장률, 물가, 수출인데, 수출이라는 건 역시 대외 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과연 침체로 빠지지 않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과 미국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하는뿐 아니라 IMF, OECD 대부분 유럽은 침체에 이미 빠져 있고, 그리고 미국은 침체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FOMC 의사록에 처음으로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연준 내에서도 내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절반 정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아마 저는 이제 에세이 공포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격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죠.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한 이 후폭풍 대가, 이게 바로 이제 수업료가 에세이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이주열 총재 역시 이런 얘기했어요. 5% 수준의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물가를 낮추지 않고는 거시경제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은 내수가 탄탄하거든요. 내수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우리는 수출이거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미국이 성장률이 제로로 가고요. 그리고 유로존은 이미 마이너스를 예견하고 있을 만큼 변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꾸준히 지금 이 금리를 올렸는데 이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 지표는 지금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아마존, 애플, 트윗부터 시작을 해서 대규모 빅테크 업체들의 감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고용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처럼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뉴스고요. 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전이 지속이 되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수급 차질 여부도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또 하나는 코로나 봉쇄령이에요.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하루에 2만 명 이상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베이징까지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 세계 경기가 둔화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아마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좀 심하게 둔화된다면 하느니 걱정하고 있는, 사실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우리만 고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이 3고의 파고를 이제 넘기 위해서 과연 이제 이런 이제 경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제 변동성이 빠진,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큰 부분만 좀 따로 따지는 경제 지표는 없습니까? 변동성이 큰 것만 따로 따진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뭐 당장 밖에 나가서 뭐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오갈 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피부에 닿는 건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있죠. 좀 그런 지표는 없는지. 생필품 물가라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450여 개 품목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2020년과 비교한 수치거든요. 네. 그 가운데 생필품 물가 지수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마트에 가고 뭐 생활하고 물건 사고 구매하고 뭐 이런 지표가 생활 물가 지수인데 네. 꼭 생필품에 필요한 한 140여 개 품목만 묶어놨어요. 근데 이것만 따로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목조목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각되는 게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변수가 뭐냐? 자, 우리 외부 변수인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물가 흐름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원 물가 지수를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늘 있었어요. 네. MB 정부 때는 MB 물가라고 해서 따로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것만 따로 놓고 보니까 더 뛰었어.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라고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급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그렇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뭐 4연속이다 아니면 이제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11월 이제 FMC 의사라고 좀 보게 되면 지금 리세션이라는 단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연준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동시에 그러다 보니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연준 내부에서 이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역시 1320원대까지 어제 하루 만에 이제 23원 내렸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많이 올랐었던 만큼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이 외국인 기관이 또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전날 공개됐던 FMC 의사록도 중요하지만 12월 마지막 이제 미국의 FMC 회의에서 앞서 제가 이제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점도표가 공개가 돼요. 점도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9월에 공개됐었고 12월에 공개가 되는데,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이 늘 얘기했었어요. 그 9월에 얘기했었던 것보다는 금리 상단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 그리고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아마 고스란히 녹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2월에 뭐 물론 금리가 빅스텝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준 내부의 어떤 통화정책 스탠스가 과연 내년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 우려하던 그 물류 대란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안 좋은데도 이 수출에 좀 더 안 좋은 지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8일간 파업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추산 1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규모가 좀 커요. 네. 왜냐하면 화물연대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참석을 해서, 물론 2만 5천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연대 운송자 기사의 6% 정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물동량, 컨테이너선, 그리고 시멘트 이제 실어 나르는 이제 이 화물차가 이제 멈춰서게 되면 건설 현장에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정부 여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시하는 3년 연장하지만 지금 화물연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촉발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 6월 이후 정부가 그 이후로 한 번도 화물연대와
후속 논의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코앞에 닥치니까 먼저 발표를 해버리니까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노총 소속 이제 다른 노조들이 오늘부터 파업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과 돌봄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 5만여 명 참여하고요.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이제 노조별로 요구하는 건 좀 다르지만 지금 현 정부가 각종 노동 구조 개혁을 비롯해서 연금 개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징후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시민들의 불편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마 이제 물류 문제에 차질이 생긴다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Kanskje 30 ulike plastposer, og så det i tillegg en del plastflak som denne hvalen har fått i seg.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총파업 대회를 열어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낮 12시 반부터 여의도 환승센터 근처에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연 뒤에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시간 여의대로 일부를 통제하고 보조 도로를 운영합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1년 남긴 가운데 부산에서는 각국 외교사절이 초청돼서 우리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이 아프리카 주한대사들을 직접 부산으로 안내했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만큼 유치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수요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국 정상이 보낸 신임장을 전달한 외교사절. 우리나라에 상주하지 않는 아프리카 레소토와 나미비아, 지부티의 주한 대사입니다. 다음 날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안내에 따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예정지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1970년대는 이곳 부산항에서 북항에서 대한민국 수출의 70%를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으로 우리가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온 상황. 대통령실은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아프리카에 대통령이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며 외교사절을 부산으로 초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대선 공약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진입을 위해서 2030년에 부산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 정부도 부산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 분위기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도하고 있다며 전 국민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올 한 해만 30여 차례 각국 외교사절 등을 예정 부지로 초청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11월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국내 3대 미술품 장터로 꼽히는 대구국제아트페어가 나흘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작가의 작품은 물론이고 새로운 감각의 팝아트까지 선보이면서 애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선생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직접 쓰던 멜빵과 시계는 물론 창작 활동에 활용한 카메라까지 소재로 썼습니다. 백남준이 스스로 모습을 로봇으로 표현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자신을 초상으로 하신 유일한 로봇 작품이고요. 정말 자신의 모습의 디테일까지 뭐 시계라던가 멜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지와 더불어 한 가지 물감만으로 입체감을 살린 박서보 화백의 작품. 나란히 자리한 하종현 화백 역시 한 가지 색을 이용해 이색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 화가의 단색화가 나란히 모여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단색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술 사주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활발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단색화 선생님들의 작업을 모아서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이 전시된 곳은 국내 3대 미술품 장터로 평가받는 대구국제아트페어. 국내외 130곳 가까운 갤러리가 전시에 참여해 1,200여 작가의 작품을 5,000점 넘게 선보입니다. 팝아트 특별전도 진행되고 미술품에 관심을 쏟는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MZ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아트 토크를 통해서 입문 컬렉터들한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컬렉션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온라인에서 작품을 보고 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어디서든 유명 작품을 둘러보고 즐길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국내외 미술 시장의 흐름도 읽을 수 있는 이번 대구 아트페어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다음 달 중순 전방 육군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합니다. 업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진은 다음 달 13일 경기 연천의 모 부대 신병교육대로 입대를 하고 5주의 훈련을 받은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지만 지난달 부산 단독 콘서트 이후 입대 방침을 밝혔고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은 SNS를 통해 훈련소에 오면 혼잡해서 위험할 수 있다며 오지 말아달라고 팬들을 향해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위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패션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이진 캐럴은 현지 시각 24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폭행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78살인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폭로했지만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막바지 늦가을을 즐기기 참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16도까지 올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기 정체로 인해 서울과 경기, 인천은 초미세먼지도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중서부와 전북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중서부와 전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1도, 전주 5.6도, 울산 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미리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